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고위사령부의 상속자들은 고립된 환경에서 자랐으며 그곳에서의 갈등의 현실과 그 결과는 그들이 일상적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령관 루돌프 호스의 딸인 브리기테 호스는 그곳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낙원 같은 시간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녀에게 줄무늬 양복을 입은 수감자들이 정원에서 일하는 모습은 일상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롤프 맹겔레는 1977년 아버지를 만난 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1979년 요제프 맹겔레가 사망한 후 그는 상속 재산을 거부하고 성을 버리고 뮌헨에 정착하여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점령된 폴란드의 총독인 한스 프랑크의 아들 니클라스 프랑크는 아버지에 대한 경멸심을 결코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책 나의 아버지 심판에서 한스를 수백만 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회개하지 않는 범죄자로 묘사했습니다. 나치 최고 지도자들의 상속자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한스 프랑크와 니클라스, 공포를 계승하고 침묵을 깨다. 나치 지도자들의 아들, 딸들이 많이 부모의 행동을 정당화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보호받고 특권을 누리는 환경에서 자란 그들은 나치 독일에서 낙원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애정과 존경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를 알지 못한 채 최고의 장난감과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산책을 시켜주던 부모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죽음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증거가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치즘에 반대하고 자신의 가문의 유산을 비난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니클라스 프랭크는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스 프랑크와 브리기테 하브스트의 막내 아들로 1939년 3월 9일 뮌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불과 8개월의 나이에 점령된 폴란드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폴란드 시민을 노예화하고 유대인을 체계적으로 말살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니클라스는 크라쿠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의 가족의 어두운 유산을 규정할 결정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니클라스 프랑크는 1946년 10월 16일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진 아버지의 처형에 수년간 집착했으며 어두운 가문의 유산을 재건하는 데 삶을 바쳤습니다. 4명의 형제와는 달리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자신이 엿듣는 대화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란 환경을 완전히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어서도 꼭두각시처럼 나를 조종하던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범죄자 가문에 속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니클라스 프랑크는 그의 책 나의 아버지 심판자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특히 그의 가족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동생 마이클은 주간지 슈테른에 게재한 편지에서 격노하며 대응했지만 다른 형제들은 가족의 과거를 부인했습니다. 오직 니클라스와 노르만만이 그들의 유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맡았습니다. 장녀 시그리드는 1966년 남아프리카로 이주하여 아파르트 헤이트를 옹호했고 브리짓은 1981년 자살했으며 마이클은 건강 문제와 개인적 고통에 시달리며 5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죄책감과 침묵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성씨의 무게로 인해 가족이 분열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니클라스의 아버지에 대한 초기 수치심은 깊은 증오로 바뀌었고 이는 폴란드의 도살자 한스 프랑크의 삶에 대한 수십 년간의 연구로 인해 더욱 촉발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저널리스트가 된 니클라스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나치즘의 공포를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처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의 죽음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가톨릭으로 개종한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고 자신이 피상적인 사면을 받았을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한스 프랑크를 싫어했지만 그에게서 웅변, 교활함, 날카로운 유머 감각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자 다른 나치 지도자들의 후손들 사이에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클라우스 폰 쉬라흐와 마틴 아돌프 보르만은 니클라스의 잔혹한 어조를 비난했지만 당시 신학 교수였던 보르만은 니클라스와 그의 가족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모의 의견에 의문을 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니클라스의 작품은 언어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과도한 공격이었다. 개인적으로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의 형제 자매들은 그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고 어린 시절 친구들도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 없어서 그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니클라스는 전쟁 중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녀에게 직접 질문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냉소적이고 경솔한 여성으로 묘사했으며 모피코트의 사치스러움에 매료되었고 SS 대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메르세데스 벤츠에 탑승해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종종 SS 운전수를 동반하고 지역 시장에 가서 폴란드 유대인들이 만든 코르셋을 사곤 했는데 굶주림과 가난으로 약해진 폴란드 유대인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에 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폴란드 민족 정체성의 상징인 크라쿠프의 바벨성에 웅장한 호리브리짓 프랑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브리짓의 성공은 나치당에서 빠르게 승진한 변호사인 한스 프랑크와의 결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39년 히틀러가 그녀의 남편을 폴란드 총독으로 임명했을 때 브리짓은 이것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사치에 대한 끝없는 취향을 만족시킬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바벨성으로 이사했고 브리짓은 약탈한 예술작품과 가구로 방을 다시 장식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생활 방식 덕분에 그녀는 나치 엘리트 사이에서 폴란드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재산을 약탈하고 보석, 예술품 및 기타 귀중품을 횡령하여 점령지에서 유대인 문화를 체계적으로 없애는 데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브리기테가 한스 프랑크에게 끼친 영향은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폴란드에서 점점 더 가혹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독려하여 그의 정부가 히틀러와 정권의 다른 고위 간부들에게 호의적인 입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야망과 권력에 대한 욕망은 한스가 그의 행정부를 강화하도록 밀어붙이는 요인이었고 폴란드 국민에 대한 보복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패배와 나치의 범죄, 사실 폭로 이후 브리짓 프랑크는 남편의 지휘하에 자행된 강제 수용소나 학살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습니다. 한스 프랑크가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 혐의로 기소된 뉘른베르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브리기테는 그를 히틀러에게 조종당한 피해자로 묘사하며 필사적으로 그를 변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스의 처형은 브리짓의 최후의 몰락의 시작을 알렸다. 그녀는 익숙해진 권력과 사치를 박탈당한 채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다루며 생애의 마지막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영향력을 박탈당한 뒤 1959년 3월 사망할 때까지 뮌헨에서 빈곤하게 살았습니다. 침묵과 증오, 루돌프 헤스의 상속자들.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지휘관 루돌프 호스의 막내딸 브리기테 호스는 어린 시절을 강제 수용소의 암울한 환경에서 보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의 삶은 나치 정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고 아우슈비츠로 이주하기 전에 다하우, 작센하우젠 등의 장소에서 거주지를 옮겨 다녔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주요 설계자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루돌프 헤스는 그의 효율성을 인정받아 아우슈비츠의 사령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범죄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에서는 사랑하는 아버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루돌프는 아내 헤드비히와 네 자녀 클라우스, 하이데 트라우드, 잉게 브리기트, 한스 위르겐, 아내 그레트와 함께 가스실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정원과 수영장이 있는 편안한 집에 정착했습니다. 1937년 폴란드 가족에 의해 지어졌지만 1910년 독일 당국에 의해 몰수되어 수용소 관리를 맡은 헤스에게 양도되었습니다. 헤스는 그 집을 개인적인 은신처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구조물을 확장하고 지붕 아래 바닥을 식민지화했으며 정원을 그의 가족이 불안스러울 정도로 평범하게 사는 낙원 같은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어른들이 정원에서 일광욕을 하는 동안 수용소의 소리,
독일어로 된 명령 소리, 화장터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소음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시되거나 의도적으로 침묵했습니다. 2007년에 역사학자 이언 백스터는 거의 손상되지 않은 채 보존된 내부를 기록했습니다. 나무 바닥, 원래의 녹색 타일, 손으로 만든 철제품은 시간의 시험을 견뎌냈으며 최소한이지만 충분한 유지 관리가 이루어져 파손을 막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11년 BBC 기자들은 헤스의 손자와 함께 빌라를 방문하여 여전히 푸르고 잘 관리된 정원과 아르베이트 막테 프레이라는 문구가 적힌 막대문을 연상시키는 격자 무늬의 모습을 영상으로 포착했습니다. 제3제국의 몰락과 함께 루돌프 호스와 그의 가족은 북쪽으로 탈출을 시도했고 나치 정권의 다른 저명한 가족들과 함께 숲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집단 자살도 고려했지만 아이들에 대한 생각은 포기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1946년에 체포되어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받고 이듬해 처형되었습니다. 투옥되어 있는 동안 헤스는 그의 정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사용된 학살 방법을 냉정하게 회상했고 자신이 받은 명령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으며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외로운 사람으로 묘사했고 가까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없었으며 죄책감을 느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항복한 후에는 자신이 한 일이 자신에게 지시받은 대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심리학자 구스타브 길버트는 그를 지적으로는 정상이지만 심하게 무감각하고 정신병에 가까운 무관심을 지닌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프리모 레비는 그를 공허한 사람으로 묘사했는데 그의 맹목적인 순종이 의심에 직면했을 때 위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회고록에서 헤스는 국가 사회주의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재확인했고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마음이 있다고 주장했다. 루돌프가 죽은 후 헤스 가족은 과거를 뒤로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식량 부족,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석탄을 훔쳐야 하는 상황, 신발 부족 등은 그들이 처한 가혹한 현실의 일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헤드비히, 클라우스, 하이데트라우드, 잉게브리기트, 한스 위르겐, 안네그레트는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헤스 가문의 각 구성원은 각자 헤어졌습니다. 헤드윅은 독일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그곳에서 다시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새로운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워싱턴에서 평화롭게 살았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정확한 날짜와 나이 81세였는지 90세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는 불확실합니다. 반면에 마디 클라우스는 호주로 이주하기 전까지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의 독일인 아내 릴로와 함께 이주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시드니에 정착하여 딸 크리스틴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클라우스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간경변으로 1980년대에 사망했습니다. 브리짓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가난과 비밀스러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1950년 브리짓은 성의 무게를 벗어나고자 스페인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우아함 덕분에 그녀는 마드리드의 명문 발렌시아가에서 모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자신의 기원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1961년에 그녀는 아일랜드계 미국인 엔지니어와 결혼했고 두 사람은 함께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그들은 남편의 직업을 따라 라이베리아, 그리스, 이란, 베트남 등 다양한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워싱턴 DC에 정착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루돌프 호스의 회고록이 공개되었는데 홀로코스트에서 그가 맡았던 역할에 대한 소름 돋는 세부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브리짓은 이 사건으로 괴로움을 겪었지만 남편은 그녀를 상황의 희생자로 여기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사치와 특권에서 극심한 빈곤으로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지만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브리짓은 자신의 이야기를 침묵으로 남겼습니다. 미국에서 그녀는 삭스 잔대를 포함한 고급 부티크에서 일하며 고용주들의 신뢰를 얻었는데 그들은 그녀와 아우슈비츠 지휘관의 관계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술을 마신 후 자신의 비밀을 고백했는데 독일에서 도망친 유대인 여성인 그녀의 상사와 동료들은 모두 이해심을 가지고 받아들였다. 2013년 80세의 나이로 말기암 진단을 받은 브리짓은 저널리스트 토마스 하딩과 단 한 번의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전쟁 후 루돌프 헤스를 체포한 그의 큰 삼촌 한스 알렉산더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브리짓은 어린 시절, 군인들이 집에 난입했던 시절, 익명을 유지하기 위해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보복을 두려워했고 항상 자신의 역사에 대한 부담으로 자녀와 손주들을 괴롭히는 것을 피했습니다. 브리짓은 많은 나치 후손들처럼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의 행동에 대한 비난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결혼식 사진을 간직하며 보다 단순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으로 묘사했지만 홀로코스트의 규모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잔혹 행위의 현실을 받아들였고 아버지가 학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림자의 유산, 제3제국을 살아남은 재산. 나치 독일의 통치는 아돌프 히틀러가 1933년 총리가 된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배할 때까지 12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여러 고위 간부가 기소되었고 일부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처형되었지만 이 정권과 동맹하여 번영을 누린 많은 독일의 재산은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이들 가문 중 일부는 지금도 국가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으로 남아있다. BMW, 폭스바겐, 바이엘, 포르쉐, 휴고보스, 이 유명한 회사들은 나치 정권과 어두운 역사적 연관성을 공유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SS의 지원을 받아 시설 근처에 강제 수용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제3제국의 몰락 이후 이들 가문이 축적한 부의 운명은 여전히 덜 탐구된 주제이다. 이 가족들과 나치 정권 사이의 연결은 1933년 2월 베를린에서 열린 비밀회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로 임명된 총리 아돌프 히틀러는 약 20명의 중요 사업가를 불러 모아 국가사회당의 선거 운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크반트 등 일부 사람들은 그를 인상적이지 않은 지도자로 여겼지만 그들의 글에 따르면 그들은 그를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년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3제국에 숨 쉴 수 없는 기후 때문에 나치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사업가들은 아리아화라고 알려진 과정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재산과 사업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강제로 인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우구스트 폰 핑크는 로스차일드와 드레피스 등 오스트리아 은행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범자라는 점은 그들이 노예 노동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강제 추방자들이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강제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군터 퀀트는 약 1000m에서 폭발했습니다. 폭스바겐 공장에서는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로 국민차를 만들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러한 잔혹 행위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패배로 인해 나치즘이 퇴치되는 시기가 도래했지만 이 5명의 위대한 사업가 중 프리드리히 플릭 한 명만이 뉘른베르크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퀀트와 포르쉐 등 다른 사업가들은 짧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소련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압수한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을 유지했습니다. 그 사이 프리드리히 플릭은 프랑스의 공장을 약탈하고 노예 노동을 이용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50년 플릭은 양호한 행실로 형량이 감형되어 풀려났다. 히틀러가 몰락한 후 1930년대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던 프리드리히 플릭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분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1960년에는 메르세데스의 제조사인 다임러 벤츠의 지분 대부분을 확보한 덕분에 다시 국가 최고 부자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그가 1972년 사망했을 당시 그는 장 폴 고티에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남았습니다. 플릭과 마찬가지로 허버트 크반트, 페리 포르쉐와 같은 다른 인물들도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유산을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숨겨진 재산 퀀트의 나치 유산. 1945년 봄 23세의 독일 루프트바페 장교인 하랄트 크반트는 리비아의 항구 도시인 벵가지에서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머니 마그다 괴벨스가 쓴 작별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으로 쓴 메시지는 하랄트가 몇 주 전에 들은 가슴 아픈 소식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베를린에 있는 아돌프 히틀러의 지하 은신처에서 6자녀에게 시한화물 캡슐을 투여한 후 5월 1일에 남편과 함께 자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 당신의 6 남동생, 그리고 저는 총통 벙커에서 만나 우리의 국가 사회주의적 삶에 유일하게 합당한 결말을 안겨준 지 6일이 지났습니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하랄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인생에서 배운 것을 너에게 전하고 싶다. 충성하라. 자신에게 충성하고 국민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라. 1918년 퀸터 크반트의 첫 번째 아내가 사망하면서 그는 헬무트와 헤르베르트라는 두 어린 아들을 둔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1921년에 그는 마그다 리첼과 결혼했고 이듬해의 외아들 하랄트를 낳았습니다. 1927년 헬무트는 맹장염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1929년에 크반트와 마그다는 헤어졌고 2년 후에 그녀는 요제프 괴벨스와 결혼했습니다. 1933년 군터 크반트는 나치당에 가입하여 자신의 공장을 독일 군수품의 주요 공급업체로 전환했습니다. 본인 역사학 교수이자 제3제국에서 퀀트의 역할에 대한 가족의 의뢰에 따라 연구를 수행한 저자인 요아힘 숄티스에게 따르면 그는 나치 정권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저명한 산업가 중 한 명이었다. 하랄은 크반트의 막내 아들로 어머니 괴벨스와 6명의 이복 형제 자매와 함께 살았습니다. 1939년 폴란드 침공 이후 그는 독일군에 입대했고 1년 후에는 낙하산 부대에 지원했습니다. 1944년 그는 이탈리아에서 전투 중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되어 벤가지에 있는 영국 포로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그는 어머니로부터 작별 편지를 받았고 의붓아버지로부터도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문의 전통을 계속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당신뿐일 겁니다. 1947년에 퀀트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7년 후 이복 형제 허버트 하랄는 막다 괴플스의 첫 번째 결혼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와 함께 그는 아버지인 퀸터 퀀트가 만든 광대한 산업 제국을 물려받았습니다. 퀸터 크반트는 1954년 카이로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업 제국은 그의 두 아들인 하랄드와 허버트에게 물려졌습니다. 전기에 따르면 그들이 받은 가장 귀중한 자산 중 하나는 다임러 지분 14%였는데 그들은 이 중 5분의 4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리카르도 아이히만, 묻힌 과거부터 세계 정의까지. 홀로코스트를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아돌프 아이히만은 1906년 졸링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정밀성과 조직력으로 유명했으며 SS에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당시 그는 이미 대량 학살 수용소로의 강제 이주에 따른 물류를 조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수용소를 방문한 적은 거의 없지만 1912년 반제 회의에서 제시된 지침에 따라 수백만 명의 유럽 유대인을 체계적으로 죽이는 것을 허용한 복잡한 관료적 제도의 설계자였다. 1944년 독일군이 헝가리를 점령했을 때 아이히만은 최종 해결책의 실행을 서두르기 위해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말 소련군이 부다페스트를 포위하자 그는 베를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유죄로 만들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하는 데 마지막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45년 5월 독일이 패배한 후 그는 잠시 미군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토 에크만이라는 가짜 신분을 이용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아우슈비츠 수용소 소장이었던 루돌프 헤스 등의 증인들의 증언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이히만은
법의 심판을 피하려면 자신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48년 아돌프 아이히만은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알로이스 후달 주교가 이끄는 지원 네트워크 덕분에 위조된 문서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소위 수도원 경로를 이용해 이탈리아로 탈출했고 그곳에서 아르헨티나로 떠났다.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올리보스 교회 지역에 정착했고 겉보기에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결국 부서장까지 올랐습니다. 그의 가족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그의 아내와 3명의 큰 아들인 클라우스, 니콜라스, 호르스트 아돌프가 아르헨티나에서 그와 합류했습니다. 1955년에 그의 넷째 아들 리카르도가 태어났는데 그는 아버지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아이히만은 홀로코스트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익명성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1960년 가리발디 작전 당시 모사드 요원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납치된 후 그는 비밀리에 예루살렘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역사적인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쯤 리카르도 클레멘트는 무너져가는 외관에 불과했습니다. 재판은 사형 선고로 끝났고 그의 유해는 지중해에 뿌려졌습니다. 당시 겨우 5살이었던 어린 리카르도는 아버지의 부재를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수년 후 진실을 알게 된 그는 공포로 가득 찬 유산의 무게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범죄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현실에 맞서 싸우며 자랐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혹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울 수 없는 과거와 자신의 정체성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리하르트 아이히만은 조사를 하면서 아버지의 유산과 나치 이념을 강하게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다른 길을 선택해 학계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1970년대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선사시대, 고전 고고학, 이집트학을 공부했으며 특히 이집트학 분야를 전문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처형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나라인 이집트에서 중요한 발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1996년부터 2020년까지 그는 베를린 독일 고고학 연구소에서 동양학부장을 역임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존경받는 학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95년 리카르도는 그의 아버지를 붙잡은 모사드 요원인 즈비 아하로니와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결코 공개되지 않았지만 리카르도는 나중에 그 경험이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수년 동안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거의 없는 리카르도 아이히만은 아버지의 신념을 확고히 거부했으며 아돌프 아이히만이 남긴 유산이 아닌 학문적 업적으로 자신의 삶을 정의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아이히만 이야기는 리카르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인 아돌프 호르스트는 라 그린가로 알려진 젊은 선교사인 카르멘 베아트리스 브레틴 린데만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함께 살았고 현재 미시오네스에 살고 있는 딸 베로니카 아이히만을 두었습니다. 섬유사업가이자 지역 인사인 카르멘 린데만은 인터뷰에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독일의 견해를 옹호했고 아돌프 아이히만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유대인 대량 학살에 가담한 인물들을 부인하고 부인론적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세계사와 그의 후손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클라우스와 호르스트 아돌프가 아버지의 이념적 유산을 이어가는 동안 리하르트는 그 과거와 결별했습니다. 리카르도 아이히만은 자신의 고통을 형제들에게 결코 털어놓지 않았고 오직 형제 중 한 명과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의 형제 자매들이 그가 가족의 과거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그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면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게 낫겠다고 답했다. 그의 소외감은 명백했고 젊은 시절에 SS 군복을 입은 형 호르스트의 사진을 보면서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청소년 시절 리카르도는 사고나 질병으로 부모를 잃은 다른 아이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그 아이들은 자기 가족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3살이나 14살 때 그는 잡지를 펴고 충격적인 이미지를 봤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은 후 그의 아버지를 교수형에 처한 올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아돌프 아이히만이 실제로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남은 인생 동안 짊어져야 할 짐이 무엇인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롤프 맹겔레, 이름의 무게. 1985년 6월 브라질 법의학 경찰국장인 로마오 투마는 충격적인 발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979년 해변에서 발견된 인간 유해가 악명 높은 죽음의 천사 요제프 맹겔레의 것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나치 의사는 수십 년 동안 정의를 피해 남미로 망명하여 어두운 과거를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학살 수용소에서 수석 의사로 일했던 맹겔레는 인종적 위생이라는 개념에 사로잡혔고, 이 개념을 자신의 과학적 실험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이 아리아 인종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쌍둥이가 그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되었는데, 그는 마치 실험실 쥐에게 그러하듯이 쌍둥이를 무관심하게 대했다. 그의 실험에는 마취 없이 수술하는 것, 건강한 사지를 절단하는 것, 치명적인 질병을 주사하는 것, 상처를 의도적으로 감염시키는 것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낮은 인간 신체의 반응을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제프 맹겔레는 붉은 군대에 의해 아우슈비츠가 해방되기 불과 열흘 전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서쪽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되었지만 그의 신원은 여전히 숨겨졌습니다. 그는 요제프 맵링이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했고, SS 혈액형 문신도 없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의사로 풀려나 다시 잠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맹겔레는 미국이 통제하는 지역인 바이에른으로 진군하는 독일군 부대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다시 잡혀서 뉘른베르크 근처의 샤우엔슈타인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는데, 그곳에서 전 동료였던 칼로 박사와 재회했습니다. 석방 후 그는 아우슈비츠로 돌아가서 현장 노트를 회수했는데, 그 노트는 자신의 사입이 과학적 유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문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탈리아 국경을 넘어 1949년 제노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헬무트 그레고르라는 이름으로 적십자사에서 발급한 여권을 받고 아르헨티나로 향했습니다. 1949년 7월 맹겔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하여 비센테 로페스 교회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목수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농기구 판매원으로 일하며 겉보기에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치 범죄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확신했고, 그는 한동안 자신의 본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1958년 그는 임신 중절로 젊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아르헨티나 당국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기소도 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발각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큰 안전을 추구한 맹겔레는 1959년 파라과이로 이주하여 요제프 맹겔레라는 이름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브라질에 정착했지만 그 전에는 유럽으로 의미 있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르헨티나 당국이 발급한 여권을 가지고 아들 롤프를 만나기 위해 스위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롤프는 이 남자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프리츠 삼촌으로 소개된 맹겔레는 롤프와 함께 가족 휴가를 보냈으며 스키 여행도 포함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함께한 시간을 즐겼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범 중 한 명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롤프는 21년 후인 1977년에야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 최초의 접촉은 요제프 맹겔레의 변호사인 한스 제들마이어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는 독일에서 롤프를 찾아냈다. 제들마이어는 롤프와 그의 사촌 칼 하인츠의 만남을 주선했는데, 칼 하인츠는 맹겔레와 함께 아르헨티나에서 수년간 살았었습니다. 제들마이어는 롤프와의 면담에 앞서 전쟁을 직접 경험한 그의 아버지 세대는 역사책을 통해서만 알게 된 젊은 세대와는 달리
제3제국에 대한 관점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롤프에게 설명하여 그를 준비시키려 했다. 세들마이어에게는 실용적인 동기도 있었습니다. 그는 롤프가 자신의 고객에게 돈을 보내야 했고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제프 맹겔레에게 늘 충성했던 세들마이어 가문은 그의 주요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세들마이어의 지시에 따라 아버지와 재회하기로 결심한 롤프는 휴가 중에 친구를 속여 얻은 빌린 여권을 사용하여 브라질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록 그가 요제프를 다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요제프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지만요. 옛날의 맹겔레는 더 이상 롤프가 이상화했던 어린 시절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차이점은 화해할 수 없었습니다. 공산주의적 성향을 지닌 롤프는 아버지의 이념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만남은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감정적 거리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롤프는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남자를 만나기 위해 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나치 정권에서 어두운 실험에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롤프가 청소년이었을 때 맹겔레는 나치 사냥꾼과 연합군 당국을 피해 끊임없이 법의 심판을 피해 다녔습니다. 브라질에서 있었던 그 만남이 롤프가 그의 아버지를 살아있는 채로 본 마지막 만남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제프 맹겔레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익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의 유해는 브라질 남부 어딘가의 무덤에 묻혔고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잔혹 행위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구드룬 힘러 국가사회주의 공주. 구드론 버위츠는 평생 단 한 번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30살이던 1959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목적이 아버지의 역사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날 제 아버지는 역사상 가장 엄청난 집단 학살자로 여겨집니다. 저는 그런 관점을 바꾸고 싶습니다. 구드루는 극우 운동가이자 극우 민족주의 독일 국민민주당 소속인 불프디터 브루비츠와 결혼했습니다. 구드루는 그녀의 아버지를 찬양하고 강제 수용소에 기록된 공포의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녀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수감자들이 야채를 재배했던 정원이나 일부 수감자들이 그린 풍경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인리히 힘러는 다른 세 자녀를 두었지만 구드루는 그의 결혼 생활에서 태어난 유일한 자녀였습니다. 그의 자녀 중 한 명은 입양하였고 나머지 두 명은 그의 개인 비서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는데 그 비서와 그는 오랫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구드루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 자신의 장난이나 어리석은 짓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를 실망시키는 것이 몹시 두려웠다.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그가 무죄하다는 확고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기소된 범죄를 결코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했으며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은 완전히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책을 쓰는 꿈을 꾸었지만 그를 옹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그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구드루는 언젠가 그녀의 아버지가 나폴롱, 웰링턴, 몰트케와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 언급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언급될 것이라고 늘 믿었습니다. 그 희망은 그의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영원히 비난했습니다. 수요일 오후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데리고 시찰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한 장소 중 하나가 다하우입니다. 다하우는 독일 최초의 강제 수용소로 1933년 3월에 문을 열었으며 뮌헨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창조는 그 자신이 감독했다. 빨간 삼각형을 착용한 사람은 정치범입니다. 그는 검은색 삼각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범죄자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소녀에게는 그들은 모두 똑같아 보였다. 덥수룩하고 옷은 해졌고 얼굴은 면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관심을 가장 끈 것은 갇힌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의 과수원과 온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재배하는 식물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몇 년 후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제가 몇 페이지를 떼어내도록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괴한 방문이 있었을 당시 그녀는 12살이었습니다. 정원은 그녀에게 농장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는데 그녀는 어머니를 도와 정원을 가꾸곤 했습니다. 구드러는 아버지의 성장을 존경과 자부심으로 지켜보았습니다. 1943년 8월 그는 일기에 자신의 열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빠는 제국 내무부 장관이에요. 정말 기뻐요. 그녀에게 아버지는 존경받을 만한 중요하고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이 힘러는 정권 내에서 충격적인 차가움을 드러냈다. 1942년 7월 대량의 치클론 비가스를 사용하여 최종 해결책을 시행하는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아우슈비츠를 방문하던 중 그는 아내에게 전혀 무관심한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오슈비츠로 떠납니다. 키스, 당신의 하인이. 그의 편지에는 그의 활동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세부 사항도 없었고 그가 목격하거나 지시한 잔혹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업무가 얼마나 지치고 무거운지 표현했을 뿐 그 단순하고 일상적인 말 뒤에 숨겨진 공포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수년 후 힘러는 무시무시한 냉정함으로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했습니다. 나는 유대인 여성과 아이들이 살아남는 것을 허용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복수자로 자라서 우리의 아이들과 손주들을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그게 비겁한 짓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결정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3제국의 억압기구를 열렬히 광신적으로 지휘했던 제국 지도자 하인리히 힘러의 딸 구드룬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인리히를 아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그가 파리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른이 된 이 수줍은 남자는 게슈타포와 SS의 수석 설계자가 되어 강제 수용소 시스템을 만들고 유럽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27년 하인리히 힘러는 오스트리아 국경 근처의 베르히테스가덴까지 기차로 여행하던 중 나중에 그의 딸 구드룬의 어머니가 되는 마르가레테 지그로트 포덴을 만났다. 마르가라는 애칭으로 알려진 마르가레테는 키가 크고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이혼한 개신교 간호사로 정권이 장려하는 아리아 여성의 이상을 구현한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힘러는 27세였으며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근시의 턱이 약했으므로 그가 그토록 찬양했던 아리아인의 원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의 허약한 체질은 그를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큰 연회를 즐기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좌절한 군인은 규율과 군복에서 피난처를 찾았고 이를 통해 질서와 통제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적 금욕을 옹호했던 힘러는 젊은 시절에 여성과 거의 관계를 갖지 않았고 28세에 처음으로 친밀감을 경험했습니다. 힘러는 마르가레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그녀에게 프리메이슨과 유대인 음모론에 관한 책을 주겠다고 제안했는데 이 주제는 경제 위기와 잠재적인 반유대주의로 황폐해진 독일의 긴장감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르가는 이러한 생각에 영향을 받아 차별적인 의견을 공유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러를 만난 후 병원 지분을 매각한 파트너에 대해 유대인은 항상 유대인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들의 관계와 역사에서 그들이 맡은 역할을 특징짓는 증오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줍고 불안했던 하인리히 힘러는 마르가레트에게 낭만적인 편지를 썼는데 그녀를 당신의 란츠크네이트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1928년에 결혼했지만 그녀의 가족은 가톨릭 신자이자 보수적이어서 마르가가 개신교도이고 이혼녀이며 사회적으로 어색하다는 이유로 그녀를 배척했습니다. 1929년에 태어났다 그의 유일한 적달인 구드루는 푸피라고 불렸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자 그들은 남자아이를 입양했지만 마르가는 그 아이가 문제라고 여겨서 기숙학교에 보냈습니다. 힘러는 농학을 공부한 뒤 마르가의 지참금을 닭 농장에 투자했지만 이 농장은 곧 실패로 끝났습니다. 고립되고 우울증에 빠진 마르가레테는 농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힘러는 나치당 내에서의 업무로 바빠서 멀어졌습니다. 1933년에 그들은 농장을 팔고 민헨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힘러는 급속도로 승진하여
1936년 독일 경찰국장이 되었고 인종적 순수성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가족은 테게른제로 이사했지만 힘러는 책임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멀리했고 이로 인해 마르가와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 사이 구드루는 집안의 모범생이 되었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인리히 힘러는 마르가레테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문제에 씨름하면서 섹슈얼리티와 사회적 역할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마르가레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부일처제는 폐지되어야 할 가톨릭 교회의 창조물이라는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게르만 선사시대에 기초한 귀족 남성은 더 많은 자녀를 보장받는다면 두 번째 아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SS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장교들이 두 번째 아내와 이혼하거나 함께 사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에 따라 힘러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리아 여성들이 혼외에서 비밀리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레벤스보른 센터의 설립을 1936년에 지지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성의 관계를 장려하고 동성애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간의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그는 1937년 연설에서 젊은이들이 춤에 참여하여 낭만적인 감정을 일찍 깨우자고 제안했습니다. 1940년에 힘러는 마르가레테와 헤어졌지만 그가 깊이 사랑했던 구드룬의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으로 결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치적 책임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퓨피라고 불렀던 딸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담은 많은 사진에서 구드룬은 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으며 금발머리를 닦고 전통 바이에른 의상을 입고 제국의 이상에 따른 완벽한 아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힘러는 공개적으로 잔혹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일한 정녀의 삶에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애정 어린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일리히 힘러는 바쁜 정치 생활 중에도 딸 구드룬과 연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일상생활을 이야기해주고 사진을 보내주었으며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의 개인 일기에는 아내와 딸과 거의 매일 통화한 내용이 나와 있으며 아이들과 놀았다나 피피와 대화했다와 같은 메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드룬의 낮은 성적은 그를 깊이 짜증나게 했습니다. 그에게 순종심, 청결함, 학교 성적은 양육에서 중요한 기둥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르가는 어렸을 때부터 구드룬의 행동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일기를 썼지만 그녀를 복종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힘러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면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사냥을 하거나 숲에서 긴 산책을 하며 친밀하고 애정 어린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총통 아돌프 히틀러 역시 구드룬의 어린 시절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35년 어느 날 밤 어린 소녀는 몹시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히틀러 삼촌이 언젠가 죽게 될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적어도 100년은 살 것이라는 안심시키는 대답을 듣고 구드룬은 확신에 차서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그녀가 200년은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힘러 부부는 히틀러가 구드룬에게 보인 세심한 관심에 기뻐했습니다. 구드룬은 매년 새해마다 히틀러를 찾아와 인형과 초콜릿 한 상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마르가는 1938년 5월 3일 일기에 자랑스럽게 이렇게 썼다. 총통이 오셨습니다. 피피는 매우 기뻤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와 식탁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VP로 알려진 구드룬은 전쟁 기간의 대부분을 혼자 보냈고 이모인 리디아 보덴이 그녀를 돌보았고 그녀의 어머니는 베를린에서 적십자사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폴란드와 같은 점령지를 여행할 때 마르가는 자신의 편견을 숨기지 않고 유대인과 폴란드인을 폄하하는 용어로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경우 구드룬은 전쟁의 혼란에서 멀리 떨어진 그문트에서 살았고 학교에 다니며 아버지가 가끔씩 방문할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소녀는 복통과 불안에 시달렸고 학교 성적은 떨어졌습니다. 힘러는 딸이 갈등 상황을 이해하기를 원했지만 구드룬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일기에 그 소녀가 필요 이상의 것을 이해했다고 적었습니다. 전쟁 중에 구두루는 아버지의 안전을 걱정하며 끊임없이 기대하며 살았고 사건의 전개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1944년 7월이 되자 구두루는 패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러시아군이 국경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승리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아빠는요. 그래서 그의 딸인 저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지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같은 달에 힘러는 다하우 수감자들에게 그들의 집 정원에 대공 벙커를 건설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종말이 다가왔다는 신호였습니다. 구두루는 놀이 친구도 거의 없고 어머니는 점점 더 짜증을 내며 고립된 채로 살았습니다. 구두룬의 사촌인 게브하르트 힘러의 아들들이 그문트에 있는 집으로 이사하자 가족 간의 갈등은 고조되었습니다. 마가레테는 다른 사람들을 거의 용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두룬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전쟁 내내 구두룬은 아버지를 15에서 20번 만났고 항상 3에서 4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만 만났다. 그와의 연락은 전화 통화, 헌사가 담긴 편지, 초콜릿, 치즈, 꽃 등 음식과 선물이 담긴 패키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자원이 부족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보냈습니다. 1945년 3월 5일 구두루는 일기에 절망적인 어조로 이렇게 썼다. 유럽에는 더 이상 동맹국이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의지할 뿐이다. 우리 사이에는 배신이 너무 많아요. 그는 괴링과 괴벨스를 비판했지만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던 아버지가 마땅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여겼다. 구두루는 1944년 11월 그문트를 이틀간 짧게 방문했을 때 힘러를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녀가 그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은 1945년 3월이었고 그녀에게 마지막 편지가 도착한 것은 4월이었다. 그들의 대화에서 그들은 일상적인 주제나 힘러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복통을 겪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는 크리스마스까지는 돌아오고 싶다고 말했지만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1945년 4월 미국군이 접근하자 마가레테와 구두루는 그문트를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집 정원에 지어진 벙커를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전쟁의 조용한 흔적이었습니다. 1945년 5월 13일 15세의 구두룬 힘러와 그녀의 어머니 마르가레테는 칼 볼프의 배신으로 볼차노 근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치네치타를 포함한 여러 장소로 옮겨졌고 결국 뉘른베르크로 옮겨졌습니다. 신문 동안 마르가레테는 남편의 범죄에 대해 몰랐다고 부인했고 1945년 5월 23일 시안 화물로 자살했다는 소식에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아버지의 활동을 모르고 고립된 구두루는 그들이 전쟁에 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마르가레테는 힘러를 자랑스러워했고 정권의 잔혹 행위를 축소했으며 강제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이 사망한 사실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무감정함은 그들을 신문한 연합군 장교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1945년 8월 구두룬 힘러는 어머니와의 면담을 하던 중 우연히 아버지의 자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고 몇 주 동안 고열과 선망에 시달리며 앓았습니다. 그녀는 연합군이 자신을 죽였다고 확신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영국인들은 그녀를 보호할 방법이 별로 없고 그녀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일시적으로 그녀에게 슈미트라는 성을 지어주었습니다. 구두룬과 그녀의 어머니는 1946년까지 루트비스부르크의 77번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르가레테는 보복의 위험과 자원 부족 때문에 떠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보델슈빅 목사에게 수도원으로 보내졌고 구두루는 종교계와 거리를 두고 아버지처럼 가톨릭 신도로 남기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52년에 두 사람 모두 수녀원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의 무게를 알고 있었지만 1947년에는 응용예술학교가 그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등 여러 차례 거절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사회민주당 정치인의 개입 덕분에 등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재봉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어머니와 떨어져 뮌헨으로 이사했습니다. 21세가 되자 그녀는 힘러와 헤드비히 포타스트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 형제 자매들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전쟁 후 헤드비히는 바덴바덴으로 은퇴하여 조용히 살았습니다. 구드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란 그녀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구드룬 힘러는 그녀의 성 때문에 끊임없이 거부당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집에서도 해고당했지만 그녀는 평생 동안 옹호해온 아버지의 이름을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1955년 그는 파시스트 행사에 참여하여 자신의 아파트를 하인리히 힘러를 기리는 박물관으로 바꾸고 그의 명예를 기리는 물건들을 수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언젠가는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1951년 구드룬은 나치 범죄자들에게 법률적, 물리적 지원을 제공한 슈틸레 힐페 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이 조직은 요제프 맹겔레, 아돌프 아이히만 등의 인물이 라틴 아메리카로 탈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1994년에 금지된 히틀러 청소년단에서 영감을 받은 비킹 유겐트, 위킹 주겐드를 창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구드룬은 효도와 제3제국의 잔혹 행위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았고 자신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불의의 희생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구드룬 힘러는 전 나치 구성원을 지원하고 제3제국의 이상을 수호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슈틸레 힐페의 활동 회원으로서 독일 국민의 자금으로 일부 자금을 조달한 호화로운 요양원에서 피난처를 제공함으로써 테레지엔 슈타트 강제수용소의 잔혹한 간수였던 안톤 말로트와 같은 인물들을 도왔습니다. 구드룬은 2002년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그를 방문했고 이로 인해 대중의 비난을 받았다. 구드룬은 세상에서 물러난 후에도 전 나치를 옹호하고 독일 국민민주당 NPD과 같은 극우 운동을 지원하며 너나치 기념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1960년대에 그녀는 작가이자 나치 동조자인 볼프 디터 브루비츠와 결혼하여 뮌헨에서 가족을 키웠습니다. 구드룬의 종손녀인 카트린 힘러는 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유대인 가문의 후손과 결혼한 그녀는 힘러 형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녀는 가족의 유산과 나치즘의 잔혹 행위를 되돌아보며 죄책감의 무게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구드룬은 결코 뉘우치거나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다 괴링 특권과 파멸 사이 제3제국의 공주로 알려진 에다 괴링은 1938년 6월 2일 사치와 선전이 넘쳐나는 분위기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날 제국 전역에서 종이 울렸고 62만 8천 건이 넘는 축하 전보가 접수되었으며 독일 뉴스에서는 그의 탄생을 큰 소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숭고한 여인 에미 괴링은 베를린의 베스트 요양소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에다가 세례를 받을 때 대부였던 히틀러는 이 어린 소녀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고 에다가 첫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녀를 두 팔 벌려 환영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에다는 나치즘을 향수하는 단체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바이로이트에서 열리는 모임에 단골로 참석했는데 바이로이트는 제3제국과의 인연으로 유명한 바그너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뮌헨의 레헬 지구에 있는 그의 집은 독일 상류 사회의 기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에다는 홍보와 미디어 카메라를 피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나섰을 때 그녀의 이름이 다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에다는 헤르만 괴링의 재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법적 청원을 바이에른 당국에 제출했지만 뉘른베르크 법원의 개입으로 인해 해당 재산은 그녀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청원서에서 이것은 1948년에 제 상속 재산이 몰수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제 아버지가 소유했던 재산이 사후에 몰수된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존엄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다가 아버지의 유산을 일부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때 그는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여겼던 개인적인 선물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발라프 리아르츠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루카스 크라나흐의 그림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었는데 코엘른 시회가 이 그림을 그의 가족에게 주었다. 그는 수년간 이 그림을 놓고 다툰 끝에 1968년 독일 연방법원은 그의 그림 구입이 부도덕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루프트바페 장교 수천 명이 그에게 선물한 카린할 숲에 지어진 극장과 다른 사치품들도 결코 그에게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헤르만 괴링의 재산은 엄청났습니다. 그림이 거의 1400점, 조각품이 250점, 앤틱 테피스트리가 168점, 페르시아와 프랑스 카펫이 60점, 희귀한 책과 사본이 수천 권이나 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요원들의 도움으로 정리된 그의 미술 컬렉션에는 매우 가치 있는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중 많은 작품이 약탈을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그의 주요 협력자 중 한 명은 힐데브란트 gwilli트로, 그는 코르넬리우스 gwilli트의 아버지였는데 수십 년 후 1400점이 넘는 도난당한 예술작품이라는 귀중한 보물 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54년에 에다는 이번에 제시한 것과 비슷한 주장을 통해 몇몇 가문의 보물을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족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린 시절 히틀러의 무릎에 앉았던 어린 소녀를 연상시키는 우아하게 궁정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바이에른 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지역 재무부의 권고에 따라 최신 요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저널리스트 볼프강 비틀에 따르면 이 새로운 주장의 이유는 불확실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사치에 대한 그리움이거나 그것을 물려받을 사람들로부터의 압박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에다 괴링이 평생 동안 아버지의 물질적 상징적 유산을 회복하려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도는 여전히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